자, 이제부터 이제 회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회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계란 뭐다? 장부를 정리하는 거다. 좋습니다. 자, 옳은 답입니다. 단 회계라는 범위 안에 일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회계란 뭐다? 느낌상 골치 아픈 거다. 이런 것도 좋고. 회계란 뭘 것 같습니까? 오, 정확한데요. 회계학적인 답변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회계가 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말하세요.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그냥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할까요? 그죠? 이해관계자. 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냥 간단하게 정보 이용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갑돌이라는 사람이 정보 이용자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A라는 회사의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럼 A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정보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전에 이 과정을 딱 보고 이 그림만 보고 회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보 이용자가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죠. A에 먼저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 A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회계입니다. 말을 쭉 이어봐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보 이용자가 저 A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죠? 돈 벌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저 회사 정말 안전한 걸까? 아니 갑자기 투자했는데 부실이 되어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큰일 날 테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회사는 정말 견실한 기업일까? 그러면 안전한 기업이냐 견실한 기업이냐 아니면 부실한 기업이냐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내 돈은 얼마고 남의 돈은 얼마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이 내 돈은 얼마 있고 남의 돈은 얼마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우린 그런 것을 재무 상태 이렇게 표현해요. 앞으로 재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우리는 쉽게 갑시다. 돈. 그럼 나는 지금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 회사는 A라는 회사가 투자한 주주들이 투자한 돈은 얼마고 아니면 대출받은 돈은 또 얼마인지 남의 돈은 얼마인지 지나치게 남의 돈이 많다면 이거는 부실한 거니까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자,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 자, 내 돈 100% 남의 돈 제로. 자, 견실한 기업입니까? 견실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이 기업은 바보죠. 돈 자랑하는 거죠. 돈 자랑. 아니 기본적으로 부채는 있어야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내 돈은 제로, 부채는 100. 아주 안 좋은 기업이죠. 이건 나쁜 기업이죠. 나쁜 기업. 자,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이 좋을까요? 그래서 6대 4 아니면 4대 6. 이 정도 비율이 되면 우리는 보통 견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고 한다. 근데 재무 상태는 왜 알려고 한다는 거죠? 이 기업이 견실한지 아니면 위험한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익이 목적이죠. 그럼 수익이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회사는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죠. 실적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너희들 수익 얼마니?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니? 이익은 얼마니? 기업들은 주로 발표할 때 이익을 발표하던가요? 수익을 발표하던가요? 수익을. 왜 그럴까요? 탭다 크니까. 그럼 회사가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번에 팀원 등등 또 문제가 발생했죠. 왜 저렇게 막 했을까요? 자꾸 거래를 해야 돼요. 상태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다른 회사를 자기 돈도 아닌, 그죠? 소비자 돈을 막 끌어와 가지고 다른 회사를 막 합병을 한 거 아닌가요? 막 사들였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회사의 덩치를 키우려고요.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커져가요. 비용이요 더 많은 거죠. 결론 회사는 손실이 생기니까 저렇게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과 이익.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사의 실적을 볼 때는 수익을 자꾸 말을 해주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수익을 보면 안 돼요. 이익을 봐야 돼요. 비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경영성과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하는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재무상태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회사는 자산이 얼마입니다. 부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표의 이름을 이렇게 뭐란다고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말해요. 자, 요 표를 뭐라고 하느냐면 손익계산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표현하는데 포괄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몽땅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무제표. 재무에게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여러분들한테는 재무제표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 이 재무제표 안에 우리 아까 분계라는 거 잠시 해봤는데 현금이 있었고 상품이 있었죠.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통칭해서 자산, 둘 다 자산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계정과목이라고 말해요. 계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름. 그럼 최소한 우리 상호간에도 이름도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동기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뭔가 이름을 불러야 되겠 상대를 뭐라고, 그죠? 뭐라고 호칭을 하든 이름을 부르든 별명을 부르든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금, 상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계정과목의 종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수백 개. 그럼 첫 번째 분계가 왜 어렵다고, 분계가 왜 불편하다고 했냐면 일단 이 계정과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쫙 보면 거기서 계정과목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계정과목이 딱 눈에 그러니까 현금, 상품 이렇게 놓습니다만 그렇게 안 놓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쭉 읽어서 거기서 적당한 계정과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자, 다시 표를 한번 쫙 봐요. 통칭해서 재무제표라는 말이 나왔죠.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재무제표 5가지 안에는 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계정과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은 얼마입니다. 1월 1일 날 현금은 10억이었는데 12월 31일 날 갔더니 이 현금이 12억입니다. 10억이었는데 12억, 2억만큼 현금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상품이 5억이었습니다. 기초에. 근데 기말에 가니까 2억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3억을 팔았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정보를 통해서 투자자는 이 기업은 견실한 기업이고 수익률도 괜찮은 기업이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투자할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재무상태라는 것, 경영성과라는 것. 자, 내 자신의 재무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 상태의 재무상태, 나의 재무상태. 자, 나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30억 한다. 근데 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10억 받았다. 나머지 20억은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샀다. 그럼 10억은 뭐가 될까요? 내 돈이 아닌 거죠. 이거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이는 부채가 되는 거고 내 돈이죠. 이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그럼 30억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상화되죠. 그러니까 요 20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이 아니고 요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 자본이 무슨 말이냐? 내 돈. 내 돈은 자본. 남의 돈은 뭐가 된다고요? 부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자산. 근데 자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재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재산. 우리가 친구 만나서 야, 너 자산이 얼마니? 이렇게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재산 얼마쯤 되니? 이렇게. 그 재산이라는 것을 회계학에서는 또는 경제학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아,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구성된다는 겁니까?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고 비용이 또 얼마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10억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를 뭐라 부른다고요? 손익계산서. 단어 그대로 해석해봐요. 손실, 익, 수익. 그러니까 결론은 손익이라는 말은 손익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수익과 비용. 이것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 말입니다. 손익계산서. 재료의 제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앞서 말씀하신 게 요 개념이에요. 우리가 부기 그러는데 부기는 장부 기입을 줄인 말이에요. 그럼 회계는 뭡니까? 이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기는 회계의 일부다 이렇게. 시험에 놓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잠시 한번 우리 책으로 가서 구경 하나 하고 올게요. 자, 우리 교재로 가볼까요? 자, 여기 재무제표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부기란 무엇이냐고 나오니까 17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7페이지.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부기란 했죠. 그냥 한 두 줄만 확인해 보세요. 아,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부기구나.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2번 부기란 장부기입의 약칭이다 그랬죠. 이거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보자고요. 장부기입의 약칭이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이중적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을 복식부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올 뿐이지 복식부기라는 개념은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현금 10만 원이 왜 들어왔었죠? 상품을 팔았다 그죠? 상품 10만 원을 팔고 현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다 기록을 했다. 그런 걸 뭐라 한다고요?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이중적기는 말을 쓴 거예요. 거래의 원인, 결과. 아, 상품을 팔았구나. 원인. 아,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구나. 아, 외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상이라고도 기록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감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밑에 예시는 그냥 참고로요. 자, 요것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단식부기예요. 단식부기 그냥 기계 10만 원 이렇게. 복식부기를 보세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요것만 보고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기계 장치라는 것도 나의 입장에서는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차변에 오면 이게 자산의 증가라는 뜻이다. 앞으로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요. 아, 그럼 기계장치, 우리 기업에 10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하나 들어왔구나. 근데 왜 들어왔지? 아, 현금 주고 샀구나. 현금 10만 원이 나가고 대신에 기계장치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오류 발견도 가능하다. 복식부기는. 그래서 복식부기는 단식부기보다는 좋다. 그래서
복식 부기의 우울성이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접하니까요. 북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북이 장부 기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회계를 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제일 앞에 펼쳐놓고 한번 두 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키워드만 찾아요. 이론은 반드시 키워드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하나씩 키워드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정보 이용자. 또 찾아보세요. 우와우, 경제적 사건.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오케이, 합격입니다. 자, 이게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세 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을 전달하면 돼요. 회계란 뭐냐?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사건을 제공해 주는 거다. 정보 제공. 경제적 사건이란 그게 하나의 정보인 거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야,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것을 회계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정보 이용자로 갑니다.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요? 그럼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굴까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최고 의사결정자입니다. CEO들, 이 사람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 정보가 중요할까요? 미래 정보가 중요할까요? 미래 정보예요. 물론 이제 과거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과거 정보보다는 미래 정보를 더 중시하겠죠.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들, 자,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주주도 있을 것이고 세무당국도 있겠죠. 세금 징수하려고 오는 사람들, 거래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그럼 정보 이용자를 이 둘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OT 처음 시작할 때 회계라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나누었었죠. 상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재무회계라는 게 있었고,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원가회계가 있는데 관리회계라는 게 또 별도의 영역이 있다 그랬죠. 관리회계라는 분야는 어떤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루는 분야일까요? 관리회계니까. 이쪽은 재무회계입니다. 그러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구나.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다루었는데요. 재무 상태, 견실하냐 아니냐, 손익계, 그다음에 경영 성과, 이런 것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재무제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비교해 보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는 일정한 틀이 있을까요? 일정한 틀과 규칙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일정한 틀과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예측치를 제공하는 건데 일정한 틀이나 규칙이 없겠죠.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필요하다면 반기에 한 번씩 제공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렇죠. 수시로 가져와 그럼 갖다 줘야죠. 이게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점. 구분해 볼까요? 자,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였죠? 외부.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자, 보고수단. 방금 뭐였죠? 재무제표. 여기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고요. 단순하게 하나의 서류를 가지고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회계 기준. 앞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죠. 우리가 채택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쪽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요 기준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보고 시점.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요. 그러면 관리회계는 그냥 수시로. 자, 제공되는 정보라는 것은 재무회계는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정보일까요? 그렇죠. 100% 다 과거 정보겠죠. 여기는 과거 정보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기는 미래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정보 위주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과거 정보도 있는 겁니다. 자, 표를 한번 다시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봅시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회계 원칙 한번 구경하고요. 요 둘의 차이점이 아까 뭐였었죠? 상장 기업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용어 좀 봐둬야 됩니다. 자, 15의 기출 문제입니다. 찾아보시죠. 예, 좋습니다. 답은 찾았습니까? 몇 번? 자, 시작해 봅시다. 앞으로 강의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한 테마가 끝나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필요하면 기출 문제를 한 두세 개 정도 할 때도 있을 거고, 계산 문제를 다룰 때는 한 두세 개 정도 계산문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1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보고하는 기능. 자, 어려운 표현인데 회계 기능에 있습니다. 자, 그냥 일반 주식회사를 생각해봐요. 상장기업인 경우. 자, 개미들이 투자를 하죠. 그죠? 투자하면 주식회사는 이 돈들을 모아서 어떤 기계를 사와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기업도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죠. 그럼 이런 상태를 주주에게 보고해야죠. 그게 재무제표인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도 한다. 2번으로 갑니다. 관리 해결합니다. 여기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했네요. 더 이상 나머지는 볼 거 없죠. 자, 3번으로 갑니다. 경제적 사건. 잠시 후 다룰 겁니다. 아까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부채라는 것도 있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부채와 자본을 합쳐서 아까 자산이라 그랬죠.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비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들이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이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두 번째, 돈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경제적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3번은 단지 사임했다 그랬죠. 그것이 뭐 자산의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얼마인지 그 가치 평가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회계 정보는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단계를 거쳐서 산출된다. 5번으로 갑니다. 재무제표라는 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말도 보이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는 아니겠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럼 어떤 회계 영역이냐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재무 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별거 없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사건인데, 경제적 사건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계의 정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우리는 키워드만 보는 겁니다. 회계란 첫 번째 정보 이용자다.
근데 정보 이용자는 둘로 나누었습니까? 어떻게 나누었었죠? 외부, 내부. 내부가 누구죠? 최고 경영자. 여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영역을 관리 회계라고 한다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 회계라 그랬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런 내용 다뤘고요. 두 번째, 경제적 사건입니다. 이제 경제적 사건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주면서 금액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계약했다. 이런 건 거래가 아니라고요. 아까 얘가 넣었던 건 사임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거래로 볼 수 없다. 자, 이제 OX 결정해 봅니다. 경제적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돈이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단순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자, 돈도 움직였고 자산에도 변화가 생겼죠.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금액 표시가 안 되니까. 자, 그럼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문제 연습을 하고 옵시다. 먼저 우리 책 가서 조금 체크를 합시다. 자, 여기서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정보 이용자, 경제적 사건, 회계 정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정보 이용자. 자, 방금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구분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잠시 후에요. 잠시만 구경하세요. 이런 것들을 개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냥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그냥 해놓은 겁니다. 이걸 지금 외우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쳐버립니다. 자, 눈에 보여서 그냥 상식적으로. 단기, 장기. 단기는 짧다는 뜻인 것 같고 장기는 길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가령 기준이 24시간이야. 한 24시간을 넘어가면 장기야. 24시간까지면 단기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테니까 기준이 뭘까요? 그냥 오케이. 합격입니다. 1년입니다. 대여금이라는 말은 빌린 겁니까? 빌려준 겁니까? 대여금.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면 대여니까 아니요. 자, 대여금, 차입금 뒤에 구분해봐요. 빌려준 돈. 그럼 빌린 돈은 뭘까요? 차입금이라 차입금. 그러면 단기 대여금 무슨 뜻일까요? 그냥 돈을 빌려주면서 1년 이내에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돈. 그럼 장기는요? 1년 이상.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구분하라. 암기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연습할 때 그냥 댁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닌 아직 불편해 그러면 손대지 말고요. 안 해도 되고. 시간 지나면 저런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다 다루게 될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 발음이 대설이기 때문에 칠판을 봅시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과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말은 경제적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차변에 뭘 기록하고 대변에 뭘 기록하는지를 일단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금 측정 가능하죠. 뭔가 자산이든 뭐든 움직였겠죠. 그럼 이거는 거래인 거죠. 2번 갑니다. 50만 원을 현금으로 기계장치를 매입했답니다. 그럼 자산의 변화가 생겼고 현금 측정 가능하죠. 그럼 이것도 거래인 것이고요. 5번 갑니다. 보관 중인 상품이 도난당했답니다. 이거는요. 분실을 했죠. 그리고 현금으로 측정 가능하네요. 그럼 이것도 거래인 거죠. 4번 갑니다. 42만 원을 준 겁니까? 앞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돈은 안 움직였습니다. 돈은 안 움직였고 그냥 계약만 맺은 거죠. 그럼 이거는 계약, 거래 아닌 거죠. 그럼 이거는 거래가 아닌 것이고. 5번 갑니다. 출자해서 매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이게 이제 자본금입니다. 6번입니다. 통신비를 납부하지 못했다. 비용 발생한 거죠. 비용은 발생했는데 현금 측정도 가능하네요. 줘야 되는데 당장은 못 준 거죠. 7번으로 갑니다. 25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다.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발생했죠. 금액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8번 매출하고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상품 팔았죠? 현금 측정 가능하고요. 연봉 1억을 제시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했다? 아니죠. 현금 1억을 먼저 줬다면 상관없죠. 1억을 지급하고 채용했다 그러면 그러겠지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찾아봅니다. 22의 기출입니다. 답 찾았습니까? 몇 번요?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는 합격하기가 좀 더 편할까?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합격하기가 쉽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는 합격하기가 쉽다는 거고,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회계 원리가 쉽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준요. 그런데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제시했더라면 답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60점을 받아내는 것은 간단하고요. 한 70점, 그러니까 강의는 한 80점 기준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80점 정도. 근데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가 조금 더 이제 추가로 나중에 이제 한 시간에 임박하면 조금 더 이제 수준을 좀 업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80을 기준으로 할게요. 민법쌤은 회계에서 점수를 많이 받기 힘드니까 민법에서 보충해라 그러죠. 거짓말을. 상대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민법이 어렵게 나오고 회계원리도 어렵게 나왔다라고 전제하면 민법은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나마 어쨌든 좀 불편하더라도 찾아갈 수는 있는데 회계원리가 만약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손 못 댑니다.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래서 민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회계원리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도 물론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냥 1차 과목들은 다 60점을 기본 목표로 삼고 일단 1차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을 일단 한 3개월 이상은 한번 가보세요. 가다 보면 뭔가 내한테 맞는 과목이 나올 겁니다. 그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한 80점 정도 기준으로 잡고 학습을 하시고 그래야 다른 과목이 혹시라도 점수가 낮아지면 도와줄 수 있는 과목은 필요하니까요. 자, 회계 정의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자, 첫 번째 키는요.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의 수리를 뭘 정리했었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경제적 사건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죠? 이게 거래냐 아니냐. 그죠? 자, 세 번째는 회계 정보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회계 정보가 어떤 정보일까요? 그림 생각해 봐요. 갑돌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정보 이용자가 A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정보가 뭐였죠? 결과적으로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하고. 맞아요. 재무제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자, 누군가 여러분들이 물었습니다. 재무 상태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내 돈과 남의 돈. 내 돈의 비율이 얼마가 되고 남의 돈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해봐요. 뭐라고 할 겁니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것을 나타내는, 자, 반면에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요. 재무상태표. 여기는 뭐라고요? 손익계산서. 이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재무제표.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요. 그냥. 30문제에서 한 25문항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회계 정보까지. 그럼 이제 회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 정리했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사건을 정보 제공하는 거구나. 그러면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회계기간. 여기서 용어 하나 좀 보려고요. 계속 시험 문제에 계속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24년입니다. 24년. 이런 표현 쓰던가요? 단기. 단기 순이익. 올해가 몇 년도죠? 24년. 24년이니까 단기. 그럼 이때는 뭐가 됩니까? 23년. 그럼 뭐랍니까? 정기. 이거는 25년이죠. 차기. 이런 용어 좀 먼저 한번 구경하고요. 그러면 23년은 25년은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근데 23년 여기를 기초라고 불러요. 기초. 요걸 뭐라 부르면 될까요? 기말. 23년 기말은 24년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정기 이월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용어들을 보세요. 24년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초겠죠. 정확히 말하면 1월 1일, 24년 1월 1일, 12월 31일 기말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또 차기 2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봐놓으세요. 계속 시험에 저렇게 나와요. 정기, 단기, 차기 이런 표현들. 또는 정기 2월, 차기 2월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차기 2월이 되면 24년 단기 입장에서는 기말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25년도 입장에서는 기초가 되는 거고요. 이 단어 자체를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일단 좀 편하다는 얘기죠.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를 1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8페이지를) 보니까 제목이 재무상태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양갈로 1번 요것만 한번 쭉 확인합시다. A라고 하는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안전한 기업일까? 위험한 기업일까? 견실하다는 말을 썼죠. 견실하다. 견실하다는 말은 결론은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무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부채는 얼마고 자본은 얼마냐? 부채는 뭐라 부른다고요? 남의 돈. 자본은요? 내 돈. 합쳐서 뭐라 불렀습니까? 자산. 이것을 우리는 재무 상태라 그러고 재무 상태와 관련된 정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용어 정도만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확인하시고요. 경영성과 4줄 확인해 보시죠. 결론, 경영성과라는 것은 뭐라고요? 수익, 비용, 손익, 이익, 손실, 합쳐서 손익이라 불러요. 손익 이렇게.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것을 말하구나. 자, 이런 용어. 시작할 때 이벤트 했던 거 기억납니까? 8월 달에 했던 게 실제 시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10문제 정도. 많아봤자 20문제 정도. 20문제는 잘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8월 달에 하는 내용들을 알면 앞으로 계속 편할 거라고요. 그럼 만약 9월 달에 오시거나 10월 달에 오신 분들 이걸 영상으로 꼭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경영성과가 뭐야? 이런 문제는 안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보는데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일단 편해지죠. 그럼 손익계산서라는 걸 딱 보면 여기는 뭐가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익이 어떻게 생겼고 비용이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놨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수익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들이 쭉 열거되어 있겠죠. 수익들의 원인, 또 비용들의 원인들. 그래서 뭐 손해가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구나.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좀 우리는 고상하게 전문가답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경영성과라는 말은 수익과 비용, 이것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아니면 단기 순손실이 얼마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럼 재무 상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책 기준으로 따지면 17페이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18페이지에 재무 상태표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요.